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을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단순히 마약 밀매, 석유 침탈 때문일까요? 미국이 자원 때문에 다른 나라 수장을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원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원 없어도 미국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1,050억 달러를 빌려준 나라를 미국이 통째로 빼앗아 온 겁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 각도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마약 카르텔이 될 수 있었는지. 둘째, 2024년 7월 부정선거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셋째, 중국이 이런 마약 카르텔 정권에 왜 140조 원을 퍼부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을 보면 마두로 정권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약 밀매를 해왔는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군 고위 장성들, 정보기관 수장들, 심지어 대통령궁 사람들까지 모두 마약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인 파르크와 손잡고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매년 200톤에서 250톤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거쳐 세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국가 전체가 에스코바르가 된 겁니다. 군대, 공항, 항만, 정보기관이 모두 마약 밀매에 동원됐어요. 그리고 이 마약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권력 유지에 쓰였습니다. 군부에 뇌물 주고, 경찰 매수하고, 무장 조직 키우는데 썼어요. 왜냐면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선거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그래서 등장한 게 2024년 7월에 역사상 가장 뻔한 부정 선거입니다.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국민 8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이 된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가 됐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러니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이었죠. 실제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방 언론들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야당 후보 곤살레스가 무려 67% 득표로 압승했습니다. 마두로는 30%밖에 못 받았어요.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2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야당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나오는 집계표를 80% 이상 수집했어요. 베네수엘라는 전자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면 용지가 출력됩니다. 이 용지를 투표소마다 세는 거죠. 야당 참관인들이 이걸 사진 찍어서 디지털화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어요. 곤살레스가 620만 표, 마두로가 270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정반대였습니다. 마두로가 515만 표로 52%, 곤살레스가 444만 표로 44%, 완전히 뒤집어서 발표한 겁니다. 더 웃긴 건 선관위가 증거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소별 집계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검증이 되니까요. 근데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우리가 이겼다고만 하고 집계표는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주면 들통나니까요.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카터 센터라는 선거 감시 기구가 있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만든 곳인데 전 세계 선거를 감시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건 외교적으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거 완전 조작이다 라는 뜻이에요. UN 전문가 패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남미 주요 국가들 모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축하 인사를 안 보냈습니다. 룰라는 마두로와 같은 좌파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조차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마두로는 왜 이렇게 뻔한 조작을 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두로 정권은 마약 밀매로 돈을 벌어왔어요. 이게 들통나면 전원 감옥행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으로 기소했었거든요. 그러니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잃는 순간 감옥에 가니까요. 이게 바로 부패의 함정입니다.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권력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그러니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마약 카르텔 정권을 중국이 살려줬다는 겁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베네수엘라에 1,05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왜일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무려 3,030억 배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두로가 독재자든 마약 왕이든 우리한테 석유만 주면 돼. 그래서 석유담보 대출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담보로 중국한테 돈을 빌렸어요. 갚을 때는 현금이 아니라 석유로 갚는 겁니다. 매달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 배에 실어보내는 거죠.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안보의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말라카 해협을 막으면 중동 석유를 못 받아요. 그때를 대비한 대안 공급처가 베네수엘라였던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하루 60만 배럴의 석유를 중국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140조 원이 마두로 정권을 살렸고 그 정권이 국가 단위 마약 카르텔을 운영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약 수익을 세탁하는 경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회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불법 채굴된 금이 동아시아로 흘러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이 금은 마약 수익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데 사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코카인을 팔아서 현금을 번다. 그 현금으로 불법 채굴금을 산다. 금을 동아시아로 수출한다. 깨끗한 돈으로 세탁된다. 중국이 직접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국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마두로의 마약 카르텔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은 마두로가 뭘 하는지 몰랐을까요? 2020년에 미국이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으로 기소했을 때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계속 석유를 사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이 폭발한 겁니다. 미국이 보기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그 카르텔에 140조 원을 퍼부어주고 그 돈으로 카르텔은 더 많은 마약을 밀반입하고 마약 수익은 금으로 세탁되어 동아시아로 흘러가고 중국은 미국 견제용 석유 공급처를 확보하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2026년 1월 2일 오후 마두로가 중국 외교부의 추샤오치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남미 담당 중국 최고위 외교관이에요. 미국 정보기관이 판단하기에 이 회동에서 중국이 마두로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핵심 자산을 넘기는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중국 손에 넘어가고 마약 카르텔은 더 강력해진다. 그로부터 10시간 후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 침투했습니다. 미국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2024년 부정선거로 마두로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게 됐어요. 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넌 진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마약왕이니까 체포해도 돼 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월 3일 새벽 미군은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기지인 푸에르테 티우나를 급습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을 체포했고 USS 이오지마 함으로 이송한 뒤 뉴욕으로 압송했어요. 이 과정에서 쿠바 군사고문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했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고 석유가 흐르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하루 100만 배럴밖에 못 만들어요. 2000년대에는 350만 배럴을 만들던 나라가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는 열심히 해도 석유 시설 관리는 안 했거든요. 미국은 쉐브론, 엑손모빌 같은 석유 회사들을 투입해서 이걸 2년 안에 150만 배럴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채무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빚이 1,500억 달러가 넘어요. 이 중에 중국한테 빌린 게 최소 165억 달러, 많게는 6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한테 빌린 돈은 부당 채무라고 해서 안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카르텔한테 빌려준 돈은 불법 거래니까 무효라는 논리죠. 이건 중국한테는 10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군부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마두로는 체포됐지만 그의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군 장성들은 아직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들도 마약 사업에 연루돼 있으니 필사적으로 저항할 겁니다. 둘째, 남미 좌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어요.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어렵겠지만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내준 대가를 다른 곳에서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군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내전이 벌어지면 석유 생산은 더 줄어들고 난민은 더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이 손실을 인정하고 물러서면 이건 1대1로 전략에 큰 후퇴를 의미해요. 반대로 강경하게 나온다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겁니다. 세 번째, 마약 밀매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마두로가 제거됐지만 마약 밀매 네트워크 자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중국으로 가던 불법 금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테러리즘 소탕 작전이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2024년 부정선거로 정통성을 잃은 마약 카르텔 정권을 제거하고 중국이 140조 원을 투자해서 살려준 마약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 보험을 빼앗고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부정선거와 마약으로 권력 잡으면 강대국이 지원해줘도 소용없다. 미국이 직접 체포하러 온다. 이건 21세기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독재정권이 어떻게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지, 그리고 마약 같은 범죄 자금이 어떻게 국제 금융망을 통해 흐르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